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공법 기본 강의 3주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나가고 있는 진도는 어디 나가고 있죠? 우리 부동산 공법 6개 법률 중에서 첫 번째 법률, 무슨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그 법률 지금 3주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로 다 강의가 끝나겠죠, 이건. 자, 그러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럼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강의 브리핑 어떤 말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시니까 자살을 반대로 읽으면 뭐다? 살자이다. 맞죠? 자살 반대로 읽으면 살자. 모든 것은 뭐에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걸 한자어로 뭐라 그러죠? 일체유심조. 일체 모든 건 있을 유자입니다. 마음의 조화에 달려있다 말이죠.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에 달려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까지 살아면서 여러 숱한 어려움도 많이 겪었었죠.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30대 아마 거의 중반 넘어가지고 그때 한번 저도 정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 보좌관 하다가 제가 모시던 의원님이 이제 그만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국회에서는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모실 의원이 없으니까 실업자가 됐죠. 처음에 한 3개월 동안은 쉴만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잠시 쉬자.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영어학원에도 등록하고 거기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헬스클럽도 다니면서 운동도 하면서 3개월 동안은 할만했거든요. 4개월 정도 가니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닌데? 뭐가 아닌데 이건? 6개월쯤 되니까 무슨 생각들 드냐? 이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예, 사람들을 만날래도 내가 실업자의 상태니까 만나기도 그러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발걸음이 끊어지면서 저 혼자 고립돼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한 10월 달쯤 되니까 정말로 거의 멘붕 상태까지 왔다거나 그래서 그때 뭐도 하려고 했더냐? 자살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자예요. 이것은 자살이 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주 치악산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치악산 중탁에 올라가다 보면 경치 참 멋있는 데 있습니다. 저 산 넘은 저 밑으로 계곡 밑으로 해가지고 그 반대쪽에는 산이 보이는 아주 벼랑 끝에 거기다 신발 저기다 한 2m 뒤에다 벗어놓고 벼랑 끝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정말로 펑펑 많이 울었었습니다. 돌멩이 하나 들어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던져보니까 통통통통 돌멩이 떨어지는 그 벼랑으로 떨어지는 그걸 보면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뒤지지 못하고 그때 다시 살아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거기서 혼자 펑펑 울다가 그래서 다시 신발 신고 다시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 살은 겁니다. 다시 국회 자리가 나가지고 다시 들어갔죠.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실업자 딱 되고 나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 그걸 그때 뼈저리게 한번 느꼈었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서는 자격증도 그때 한 4개 정도 딴 것이고 그 전까지는 자격증 같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가서 자격증 딴 겁니다. 공인중개사정도 그 이후에 땄던 거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지금 이걸 그만둔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그때부터 참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업이 뭐 완잡 직업이 하나인 사람도 있고 투잡 직업이 2개인 사람도 있죠. 제가 많을 때는 직업이 7잡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직업을 7개를 가져봤죠. 동시에 가진 겁니다. 가능할까? 예, 정말로 힘들지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7가지 직업을 가지고 해본 적도 있었죠.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기회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본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는 다음 거 준비. 그래서 제가 부동산 공법을 강의했던 이유도 사실은 중개사법이 좀 더 쉽거든요. 근데 공법을 강의한 이유가 나중에 실무 가서는 공법이 정말로 부동산은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공법을 택했던 거고 그것이 지금 제 실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그러더라도 어느 날 다시 기회가 오는 날은 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참고 견디십시오. 그 순간만 지나가고 나면 뭐 할 수 있다? 자살이 살자로 바뀌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마지막 그 단계까지 다시 올라가려면 끊임없이 준비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 기다린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하도록 합니다. 오늘 강의 브리핑은 이거로 마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지난주 거 한번 간단히 우리 복습하다 그랬죠. 자, 여기 칠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고 있던 게 뭐였느냐. 지난주 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느냐? 수립하는 내용 해가지고 우리 맨날 머리점만 어떻게 썼었죠? 용용
개도, 시수, 기, 도, 정, 지, 입 이렇게 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 끝에 있는 입지규제 채수구역은 어디로 간다? 요쪽으로 옮겨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요쪽으로 옮겨가서 여기서 보도록 하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쓸 때는 용용, 개도, 시수, 기, 토, 정, 지, 입 이렇게 놓고 요 2번 일일이 올라가서 정리하는 게 맞다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첫 번째가 뭐죠? 용도지역. 용도지역. 그럼 용도지역이라는 건 왜 지정한다 그랬죠? 전 국토를 나누자 그랬습니다. 나누자. 어떻게 나누자? 여기는 도시적이라 하자. 여기는 관리적이라 하자. 여기는 농림적이라 하자. 이쪽은 자연환경 보전적이라 하자. 이렇게 국토를 먼저 나누는 것. 그게 뭐라 그랬죠? 그게 용도지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용도지역을 그거로 끝날까? 아닙니다. 다시 도시지역은 뭐로 나눠진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또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 이런 식으로 점차 나눠져 가지고 용도지역 전체는 몇 가지가 있다? 21가지가 있다. 기억나시죠? 그 21가지 용도지역이라는 걸 전 국토에다 그렇게 구분해서 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 지정할 때 그냥 무대뽀로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야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도시군 관리 수립 절차, 입안 절차, 결정 절차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기주지입이라는 입안 절차와 협의심의 결정구시라는 협심결이라는 결정 절차를 거쳐서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야 라는 용도지역을 뭐로다 지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그걸 뭐란다? 바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용도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그걸 지정하거나 다른 용도적으로 변경하는 것. 무슨 계획으로 한다?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그렇게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그게 첫 번째 썼죠. 그럼 용도지역이라는 건 왜 지정한다 그랬죠? 토지의 이용 및 그 위에다 건축물을 짓는데 그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높이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뭐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한다?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그게 용도지역이었죠. 그래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행위제한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건축제한. 너무 대지안에다 건물 빡빡하게 너무 넓게 짓지 말라. 건폐율제한. 그 안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연면적 너무 크게 짓지 말라. 쭉쭉빵빵으로 짓지 말라. 무슨 제한? 용적률 제한. 그래서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이란 그런 행위 제한이 용도지역에서 발생한다 그랬었죠. 자, 그리고 용도지구는 두 번째는 용도지구를 어디다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또 뭐라 하는데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그렇게 지정하거나 변경하는데 그때 용도지구는 몇 가지가 있다냐? 현재 9가지로서 다시 개정됐고 그게 내년 이제 4월 달부터 시행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9가지. 그래서 어떻게 했죠? 특취계, 방방, 포복 경고.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방되면 포복을 경고하라. 그래서 9가지. 특취계, 방방, 포복, 경고라는 9가지가 용도지구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개도, 시수, 입. 자, 요거 외우는 방법을 또 요새 여러분들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데 자꾸 조금씩 달라져요. 여러분들 저 자료에 드린 거 있죠? 그거하고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구를 자꾸 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외우면 쉽게 할까라는 걸 저도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생각해보고 밥 먹으면서도 생각해보고 하여튼 여러분들 암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도 쉽게 외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요거 개도, 대도시 수입 이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아요. 개를 도시에서 수입하는 곳 이렇게 하면 돼요. 개를 도시에서 수입하는 곳이 어디다? 용도구역이라고 한다. 용도구역을 한마디로 뭐란다? 용도구역에서는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용도구역에서는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 도시, 수입 이렇게 자르면 말이 더 외우기가 간단할 것 같습니다. 길게 외우다 보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개를 도시에서 수입하는 곳 어디라 부른다? 용도구역이라 하자. 이런 개, 도시, 수입.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입지규제 채수구역. 개를 도시에서 수입하는 곳 바로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이라 부르고 이런 용도구역은 5가지가 있는데 이런 용도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군지
지정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지정하면 그 안에서 어떤 행위 제한들이 있는지 등등 이런 내용들이 바로 개도시 수입 용도구역에 관한 것. 이런 용도구역을 어디다가 지정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것도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이런 뜻이죠. 자, 세 번째, 기반시설을 어디다가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계획.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한다. 이 세 가지 설치, 정비, 개량. 자, 시험 문제에서는요, 요새는 옛날에는 그렇게만 났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건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한다. 이렇게 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말을 바꿔요.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 또는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것 이렇게 해도 됩니다. 따라서 설치 하나만 외워서는 안 되고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설정계 세 가지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용도지역 지정 이렇게 한다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결정할 것?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즉 여기다 도로를 만들고 싶다, 공원을 조성하고 싶다, 학교를 짓고 싶다. 그걸 한마디로 무슨 시설? 기반시설을 하고 그런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고 싶으면 또는 설치한 걸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고 싶으면 이런 뜻이죠. 그럴 때는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두란 얘기입니다. 여기가 도로 만들 곳이다 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것, 여기가 공원을 조성할 곳이다 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결정되면 그때부터 그걸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부른다. 요거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나 공원, 학교 같은 것 중에서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여기가 도로 낼 땅이야, 여기가 공원을 조성할 땅이야 라고 무슨 계획이 바로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그걸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부르고 이거는 계획상의 시설이지 아직은 설치하지 안 된 시설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실제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거를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자에다가 사업자만 붙인다 이랬었죠. 이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또 네 번째 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것도 있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걸 다 합치면 도시군 계획시설 밑에는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 옆에는 정비사업 요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다 뭐더냐? 이런 사업은 공통점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이걸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걸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뜻을 갖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걸 시행하는 사업을 한마디로 무슨 사업이란다? 이걸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다. 요거 도시군 계획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뭐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다. 이거는 용어정의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국토위계 및 융해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다 그랬죠? 내용이 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많은 내용은 이 법에서 가진다나 국토위계 및 융해에 관한 법률에 분량이 많은데 거기다 이까지 지어보니까 초, 슈퍼, 울트라 비만증에 걸려가지고 이 법이 움직이지를 못할 만큼 너무 비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은 따로 법률로 만들어가지고 따로 법률로 만들어서 그 법에서 그 내용들을 살펴본다 해서 따로 만들어진 법률이 무슨 법이다?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각각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그건 언제 본다? 다음 주부터 3주에 걸쳐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다음 주부터 나갈 거니까 개봉박도 기대하시라. 그건 다음 주부터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만 본다? 바로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와 관련된 것만 국토위계 및 이용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때 그게 바로 무슨 사업이 된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건 어떤 절차에서 사업이 시행되는지 지난주에 봤던 게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 절차고, 또 하나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쭉 해나가면 되는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결정고시에 냈고, 여기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결정고시에 냈고, 여기 공원 조성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결정고시 돼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도로를 안 만들더라 얘기입니다. 한참 지났어. 몇 년 있죠? 2년이 지났답니다. 그런데도 도로 안 만들고 있습니다. 자,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고 10년이 지났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도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답니다. 각각 2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20년이 지났을 때 사업이 시행되지 않냐면 그 안에서 각각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그걸 다른 말로 뭐라죠?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장기 미집행. 무슨 부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로 결정되는 그 땅들,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되겠죠.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조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각각 몇 년이 지났을 때, 2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될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요 세 가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촉촉촉 있었죠. 그래서 2년 지났는데, 그런데도 2년 지났는데 이 사업 시행 절차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었으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뭐 한다고 했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로 구분된다 그랬었죠? 그 중에 아예 수립되지 않았거나 수립은 됐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3년 내내 아직도 사업이 시행될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 아직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3년 내는 도로 낼 계획이 없다. 그게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다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 3년 내에도 도로 안 낼 거라면 그 3년이란 그 기간 동안 이 땅 그냥 썩고 있지 말고 그 토지 소유자들에게 일부 개발 행위를 허가해 주자. 그래서 몇 가지만, 세 가지만. 예를 들면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정도는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설치하는 거 허가해 주자.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 허가해 주자. 기존에 거기 안에 건축물들이 있었다면 그 도로 내겠다는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들을 고쳐지는 거, 개축, 재축 이 정도는 허가받고 할 수 있더라. 그런 것이 2년 지났을 때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있었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땅들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었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건물 짓지 못하게 해놓고 10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10년 지난 그 땅에서는 뭐 할 수 있단다? 토지 소유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야. 그 자는 매수 청구, 내 토지 사주세요 라는 뭐도 있었다? 매수 청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도로 낸다고 해놓고 더 이상 중간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를 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고시에 뒀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건 더 이상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계획이 변경되면서 이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또 하나 10년이 지난 모든 토지, 아까는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 청구한다 그랬죠? 지목이 대인 게 아니고 모든 토지들, 대를 포함한 모든 토지들은 뭐 할 수 있단다? 그때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특광, 특시, 특도시장수, 관악의 장인,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누굴 찾아간다? 자기 지방에 있는 의회들, 지방에 찾아갑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의회를 찾아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여기 도로 더 이상 이거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또 도로 낸다 놓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라는 사실을 뭐 한단다? 그때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하라 라고 됐죠. 그럼 보고받은 지방의회 90일 이내에 뭘 해야 됩니까? 그거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제하라 라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한테 해제를 뭐 한다? 권고할 수 있다. 해제 권고와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1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10년이 지나도 그때는 토지 소유자가 누굴 찾아간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방권자를 찾아가서, 아니 이방권자님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무슨 첫 단계인 단계별 집행조차도 수립이 안 되고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할 거면 여기 도로 내기로 했던 거 이거 이제는 뭐시세요? 해제 좀 해주세요 라고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는 그걸 해제해달라고 위반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었죠. 또 결정과제대 해제 결정을 신청하는 것도 있었고 국정한테 해제 심사를 신청하는 그런 것들이 해제를 위한 위반을 신청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10년 지나서 발생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몇 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죠?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답니다. 강산이 2번에 바뀌었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2번 바뀌었는데 아직도 도로 낸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내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님이 태어날 때 우리 집이 도로 내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에서 여기서는 건물도 못 지게 하면서 20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찔해 놓고는 이제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어떤 효과?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도로 내기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됐던 거 그거 효력을 잃는다. 한마디로 실효, 효력을 잃는다는 걸 한자로 실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력을 잃어버린다. 그것이 20년 지났을 때의 효과더라. 이런 것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개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디까지 나온 거고 이제 기반시설에 관한 것이고 네 번째 나오던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는 보지 않고 따로 법률로 정한 데서 글리 넘어갔으니까 여기는 건너뛰고 이제 남은 게 뭐죠? 요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라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게 무슨 말이라 그랬죠? 어디다 개발되는 지역에 붙는 명칭이 뭐죠? 무슨 지구라고 붙는다 그랬죠. 판교지구, 동탄지구, 동부산지구 이런 식으로 어디가 보면 개발되는 지역에 가보면 무슨 지구란 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말하는 그 지구를 말한다 그랬죠. 그런 어디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만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해가지고 단위라는 건 이렇게 하나로 묶겠다는 겁니다. 하나로 묶는 게 단위입니다. 특정 지구만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안에서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특정 지구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무슨 계획대로만 개발 관리해야 됩니까? 지구 단위 계획대로만 개발 관리하라 이 뜻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어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면요. 그런 거 다 무시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최우선적으로 정된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 지구에서는 무슨 계획이 최고다? 지구 단위 계획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어디다 어떻게 건축물을 지으라고 나오는지 그걸 파악하고 그대로 해야 되지. 그거와 다르게 지으려고 하면 그때는 허가 같은 게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대로만 개발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만 지정해놓고 지구 단위 그 수립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토지 수지자들은 그냥 기다리고 또 앉아 있으라는 건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토지 수지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냐면 어떤 효과?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했으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걸 적어도 3년 이내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들이 입안을 제안해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 지구 단위 계획 좀 수립해 주세요 라고 입안의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렇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뭐 하지 않는다? 거기서 공사나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더라. 예, 그로부터 5년에 공사나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때도 어떤 효과?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 그때 요 수립했던 그 지구 단위 계획 요게 효력을 잃는다라는 게 있었죠. 자, 그런 것들이 지구단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봤던 건 이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내용 들어가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원래는 세 가지 뭐 있었죠? 요 기도정이라는 이 세 가지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요거에 관한 거. 즉 사업으로 따지면 세 가지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공적개발행위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이런 건 공적개발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게 표현했죠. 이건 공적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이 쭉 나오는 이 전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보세요. 자, 그림을 한번 전체를 그려본다. 여기를 먼저 전 국토를 뭐로 나눈다 그랬죠? 용도 지역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쪽은 무슨 지역을 하자? 여기는 도시 지역이라고 하자. 그다음에 여기는 무슨 지역을 하자? 관리 지역이라 하자. 이쪽 무슨 지역? 농림 지역이라 하자. 이쪽은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하자. 이렇게 크게 넷으로 나눠 놓고 다시 도시 지역은 16가지로 세분화되고 관리 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 세 가지로 세분화되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 16가지, 관리지역이 3가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한 가지. 그래서 총 21가지 용도지역으로 전 국토를 구분해서 지정해 놓고 각 그 용도지역마다 건축제한, 건폐율제한, 용적률제라는 게 따라붙는다 그랬죠. 그렇게 건축물 함부로 짓지 마라. 용도지역에 맞도록 건축물을 짓라. 그런 식으로 먼저 국토를 크게 나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걸 뭐란다? 용도지역. 그럼 용도지역만 갖고는 국토관리가 되더냐? 부족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용도지역에서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던 것들을 더 뭐하기 위해서 강화 또는 완화 제한하기 위해서 이미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더 강화 제한해서 더 심하게 제한하거나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는 그걸 완화시켜서 행위 제한에 강화된 걸 더 완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뭐가 지정된다? 용도지구라는 게 지정됩니다. 그래서 먼저 용도지역이 먼저 지정되고 그 위에다가 용도지구 해서 아까 뭐였어? 특, 취, 개, 방, 보복, 경고라는 특취계 방방 포복경고라는 용도지구라는 걸 그 위에 지정해서 용도지역에서 이미 제한하고 있던 용도지역의 제한을 더 강화 또는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용도지구라 그랬었죠. 그럼 용도지구만 갖고는 국토가 관리되더냐?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 더 만들자. 뭐였죠? 개가 도시에서 유입한다. 그래서 수입한다 그랬죠. 개를 도시에서 수입하는 용도구역을 정한다. 개, 도시, 수입이라는 5가지 여기다 용도구역이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이라는 것도 지정한다. 그래서 전 국토를 용도지역으로 먼저 넓게 지정해 놓고 그 위에다 부분적으로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걸 그렇게 지정해 놓고 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무슨 제한이 있다냐? 거기서 행위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말하라. 이러이러한 지구에서는 이렇게 하라. 이러이러한 구역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행위 제한들이 각각 있다 그랬죠. 그런 제한을 받으면서 건축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첫날 할 때 부동산 공법이란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걸 자기 거라서 자기 함부로 하게 내버려 둔다 그랬습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규제한다 그랬습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거. 이걸 뭐란다? 부동산 공법이라 그런다 그랬었고 그게 몇 개나 있다? 총 현재 법률 1,400개가 넘는데 그중에 10%인 약 140개나 되는 법률들이 그와 같이 토지나 건축물 같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률들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 건축물을 짓더라도 무슨 법에서는 이걸 하지 말라, 어떤 법에서는 저렇게 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제한에 맞아야지만 허가가 나는 것이고 개발할 수 있는 거지. 내 땅이라고 내 멋대로 아무데나 건축물 짓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모르면 토지를 다룬다는 건 거의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제가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부동산 자격증을 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분들이 1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 여기다가 뭘 지어야 돼요? 라고 나한테 거꾸로 묻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10년 동안 뭐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연구도 안 하고 어렵지도 않은데 뭘 찾으면 됩니까? 용도지역이라는 게 뭐가 있는 용도지역인지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 지정돼 있는지 없는지 또 그거 말고도 다른 제한이 있으면 그 제한에 관련된 게 무슨 법에 따라 무슨 구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런 구역이 어딘지를 인터넷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런 건 건축할 수 있거나 이런 건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찾아가지고 본인이 좀 공부 좀 하셨어야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교수님 여기다 뭘 지으면 돼요? 참 돌아버립니다. 그게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또 하나 노력은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뭘 찾아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또 더더욱 힘든 겁니다. 어쨌든 이 공법이라는 걸 모르면 토지개발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공법이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걸 각각 지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각각의 행위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야 나중에 허가 신청에더라도 허가가 나지, 그것도 모르면서 허가 신청했다가 나중에 정말로 피해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질 수도 없는 땅을 사가지고요, 거기다 짓겠다고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권자가 뭐랍니까? 거기는 그런 거 못 짓는 땅인데요, 이렇게 버립니다. 그럼 이 산 땅 어떡하라는 얘기야? 돌아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나가는 게 뭐죠? 중개업자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 야, 이 새끼야, 네가 여기다 이런 건물 짓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보고 사라고 해놓고 내가 샀더니 못 짓는다. 중개업자 네 책임이니까 너 책임져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중개업자 최소한 40%는 책임이 있습니다. 100% 책임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래, 판례 보면. 왜냐하면 그 사는 사람도 자기가 살 땅을 자기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지 중개업자한테만 100% 맡겨놓고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중개업자가 40%에서 약 60% 정도는 중개업자가 책임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모르면서 했다가는 자기도 그 다 자기가 받은 중개 수수료 다 토해내고도 그러고도 더 많은 돈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면 사실 토지개발이라는 건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만 알아면 될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또 뭐도 있다냐? 예를 들면 수도권 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가보면 이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나눈다. 우리 기초강의 때 했었죠? 뭐로 나누죠? 수도권을 첫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어떤 것처럼 질 수 있고, 과밀억제권에서는 뭘 해서는 안 되고, 자연보전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그 각각의 법에서 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모르면 또 그 제한을 모르다간 나중에 또 피해보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험범위는 안 들어가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있는 그런 내용들도 알아야 되고, 자, 그 밖에도 농지법에 가면 농업진인지역 있었죠? 산지관리법은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지만 거기 보전산지라는 것도 나온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서 총 우리나라에 현재 무슨 지역, 무슨 지구, 무슨 구역 이렇게 지정되는 총 몇 개나 있느냐 하고 어떤 학자가 그걸 찾아봤더니 약 200개 정도가 된답니다. 돌아버리는 겁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슨 지역, 무슨 지구, 무슨 구역 이런 식으로 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말고도 이 부동산공법 140개 정도에 들어있는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특정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것들이 그게 몇 개나 있단다? 약 200개 정도나 된다는데 그 200개 제한을 받으면서 그 규제를 다 정리를 해야 여기서는 결국 이런 걸 질 수 있구나, 이런 건 안 되는구나, 그걸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모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신문할 때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걸 쳐보면 거기에 요 필지에 대해서 어떤 공적인 행위자리 있는지 그 행위자리 거기에 쭉 떠 있어요. 그럼 그 행위자들이 또 각각 하나하나가 뭔지 그 밑에 또 찾아보면 각 관련된 법률에서 이런 건 된다, 이런 건 안 된다라는 제한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옛날보다 참 편리해진 건데 어쨌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공부를 하시면서 여기는 이런 걸 칠 수 있구나, 이런 건 안 되는구나,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수많은 200개 정도 되는 그런 특정한 지역지구 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전국토를 이렇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로 먼저 나눠놓고 여기다 뭐하자? 개발로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발할 때는 무슨 개발부터 한다? 공적 개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적 개발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아파트를 짓는 사적 개발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아파트를 짓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부터 내야 되죠. 전기가스, 통신 같은 각종 그런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죠. 옆에 학교 지어야 되죠. 그런 식으로 각종 뭐가 만들어진다? 기반시설부터 먼저 설치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적 개발에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걸 하자, 이런 뜻이죠. 전국토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눠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공적 개발을 먼저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부터 설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도로가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자동차가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건물 같은 거 지을 거 아니냐 얘기죠. 그래서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한다. 아셨죠? 근데 이 공적 개발은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거 말고 조금 더 규모가 더 커진다? 아예 여기다가 도시를 개발하자. 도시를 개발하자. 그건 도시개발법에서 보는 것이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세월이 흘러버리면 그 도시가 뭐 된다? 노후 불량화된다. 그럼 노후 불량화 도시에서는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다시 부시고 새로 져서 거기를 도시 기능을 회복하자. 그게 무슨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내용.
그 정비사업에 관한 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적 개발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이 국토위계 및 융역관한 법률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해서만 그 공적 개발에 관해서 중에 첫 번째 거에 관해서만 살펴보자 얘기고요.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은 따로 번조를 만드니까 그건 우리 다음 주부터 살펴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공적 개발이 끝나고 난데 이때 어디를 개발하려면 특정 지구만, 저 공적 개발이 이제 들어갔죠? 그 다음에 특정 지구만 어딘가 개발하고 싶답니다. 그럼 그 특정 지구에서만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한데 그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라는 걸 수립해야 됩니다. 그럼 지구 단위가 수립하려면 그 특정 지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가 그 특정 지구냐라는 구역을 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지구 단위가 수립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라는 거, 그것이 바로 이 국토위 개미 융역에 관한 분들에서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내용들이라.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겁니다. 자,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제 거기서 공적 개발이 됐으니까 뭐 들어가자? 사적 개발로 들어가자. 그래서 제일 먼저 사적 개발로서는 뭐 하자? 이제 여러분들 이 자료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첫 번째 나누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뭐가 나옵니까? 개발행위라는 게 나옵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부터 나오죠. 그래서 개발행위라는 걸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개발은 무슨 개발이다? 사적 개발로 가는 겁니다. 공적 개발이야. 사적 개발이다. 그럼 개발행위를 하자 그랬더니 그럼 개발행위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 허가받습니다. 이때 사적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뭐 받는다? 허가받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랍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한마디로 관악의장들. 여기 관악의 장. 우리 관악구역이란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을 관악구역을 한다 했고 그 대빵들을 뭐라 부른다 그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렇게 표현하죠.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이 관악의장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개발행위할 때는 서울특별시장한테 허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개발행위할 때는 인천광역시장한테 받는 것이고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한테 받고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도지사한테 받고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장한테 받고 연천군에서는 연천군수한테 허가받아라. 이게 관악의 장들이 허가권자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관악의 장들한테 각각 그 지역 안에서는 지들이 그 장한테 가서 허가받아라. 이게 첫 번째죠. 그럼 이때 허가받고 해야 되는 개발행위는 몇 가지가 있을까? 여기 허가대상 개발행위라고 되어 있죠. 여기 허가대상 개발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이 6가지를 뭐라 부른다? 개발행위 허가대상이다. 허가대상 개발행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허가받고 해야 되는 개발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 국토법에서는 6가지예요. 나중에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건 6가지가 거의 7가지예요. 6가지죠? 한 가지 더 뭐냐? 중목의 벌채 및 식재 해가지고 나무들을 베어나거나 나무들을 심고 싶으면 그때도 허가받고 안 하고 그건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는 중목의 벌채 및 식재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고 이 국토법에서는 몇 가지만 6가지만 허가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그래갖고 머리쯤 맞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건축물의 건축에 건자, 공작물의 설치에 공자, 그 다음에 토지 형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에 앞자 맞으면 토토토. 뭐 토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토토토. 이거 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앞쪽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뒤를 합니다. 토지의 형절 변경의 형자, 토석의 채취의 채자, 토지 분할의 분자 여기까지 하고 물건을 쌓는 행위 다른 말로 적치 행위라고 합니다. 쌀 적자 놀 치자 해가지고 적치 행위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첫 문제 안 나니까 그냥 물건을 쌓는 행위로 그냥 물자로 엽니다. 그러면 머리자만 따면 건공 형체 분물이란 말이 나오죠. 건공 형체 분물이라는 6가지 개발행위야. 다시 한번 건공 형체 분물이라는 6가지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거라? 허가받고 해야 된다. 그게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놓고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때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할까?
뭘 보고 건축물의 건축일까? 했더니 어디 가보랍니까? 건축법에 가보랍니다. 그럼 건축법에 건축이라는 게 나옵니다. 건축법에 보면 그때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더냐? 원래 5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는지 아십니까?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우리 기초강의에서 했었는데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를 건축행위라고. 그 건축법상의 건축행위 하려면 바로 건축법에서 나오는 거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는 5가지 건축행위 하려면 뭐 받고 한다? 허가받아랍니다. 그래서요. 건축법에서는 이 건축행위 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받아라. 그때는 건축허가란 말을 쓰는데 국도법에서는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여기서는 개발행위 허가받아라. 똑같은 개발행위인데 똑같은 건축물 건축인데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받아라. 그렇게 표현하고 국도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받아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구분해 두도록 합니다. 같은 건물을 놓고 법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대상, 국도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 이때 공작물이라는 게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공작물 하면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이런 것들도 공작물의 설치라고 이것도 허가 대상입니다. 즉 이런 다리 같은 거 교량, 다리 만드는 거 있죠? 이거는 지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건축물은 아니야. 그래도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이니까 이걸 뭐란다? 이게 공작물이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만 아니라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 이것도 허가받습니다. 허가 대상이야.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 공작물 속에 건축물이 들어가요. 왜? 건축물도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거 맞잖아. 이 건축물이라는 게 뭐 하느님의 하늘에서 만들어서 지구상에다 집어 던져놓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서 만들어졌으니까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에 뭐가 포함된다? 건축물이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공작물의 영역 속에 일부 건축물이 들어있는 거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만 공작물하고 건축물을 구분한 건 왜 구분했다? 건축물은 공작물 중에서 특수 성격을 갖죠.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공작물을 한꺼번에 다루지 말고 그중에 특히 건축물만은 따로 다루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요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 나머지 공작물의 설치 이런 뜻입니다. 그 건축물을 제한 나머지 공작물 설치하는 거 이것도 허가받아라는 얘기죠. 세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말이 나오죠. 이것도 허가받아랍니다. 그럼 형질 변경이 뭐냐? 좀 막연합니다. 형질 변경이 뭐예요? 하면 하는 소리가 뭐죠? 산자락 까뭉개는 것. 산자락 같은 데다 공장 지려고 까뭉개는 것. 이게 형질 변경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 형질 변경이 아닙니다. 형질 변경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뭐 있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5가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이 5가지를 뭐라 부른다?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때 절토라는 건 무슨 절자가? 절자가 무슨 절자일까요? 우리 물건 같은 거 뭐죠? 절단한다. 칼로 다 잘라내는 걸 절단이라고 쓰잖아. 절토, 흙을 잘라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덤프 트럭이 있고 여기 크레인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지금 포크레인이 지금 땅을 파가지고 거기 있는 흙을 이 지금 덤프 트럭에다 싣고 있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싣는 거 이게 절토다 이 말입니다. 잘라낸다 절토죠. 반면에 성토 뭐 하는 거죠? 흙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옹벽 같은 거 쌓는 거 있죠? 그 옹벽 쌓는 거 이런 걸 뭐란다? 그게 성토예요. 이 성자는 쌓을 성자거든요. 쌓아 올린다. 흙을 쌓아 올린다. 성토 흙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정지 가지런할 정자입니다. 땅을 가지런하게 한다. 우리 무슨 물건 같은 거 뭐죠? 정리한다. 그래서 산만한 물건들이 있는 걸 차고차고 뭐 한다죠? 정리한다 할 때 그 가지런할 정자거든요. 그래서 정지할 때 이 정은 무슨 정이다? 가지런할 정자. 그래서 땅을 가지런하게 한다. 무슨 말이죠? 평탄한 작업하는 거. 우리 이렇게 롤러로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 큰 쇠로다 해서 콘크리트 같은 거로 그 바닥 같은 거 해놓고 그 이제 굴러가게 하는 거. 그게 정지죠. 그래서 가지런하게 이렇게 피는 거. 이게 정지입니다. 포장은 뭐죠? 아스팔트 같은 거 씌우는 거. 아스팔트 포장 또는 아스팔트라든지 또는 시멘트 같은 거 위에 덮어서 씌우는 거. 이거 뭐죠? 그게 포장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자, 우리 공유수면이라는 건 이쪽으로 와서 한자로다 공유수면 앞에서 나왔었는데 공유수면이라고 했었죠. 어디서 나왔었죠? 우리 앞에서 나왔는데 복수. 공유수면 이런 말이 앞에서 나왔었다. 기억납니까? 나면은 천재입니다. 갈 리가 없습니다. 벌써 지난주에 했던 건데 그 머릿속에 남았을 리가 있습니까? 벌써 이제 다 지나가 버렸죠. 어디서 나왔잖아요? 공유수면 뭐 할 때? 뭐 하는 거?
용도 지역 같은 걸 지정하는 건 원래는 무슨 절차에 의하는데 도시군관리의 수립 절차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데 도시군관리로 수립하지 아니하고도 일정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일정한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된 거로 본다.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적인 내용과 같은 목적으로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그 매립한 그 지역은 뭐로 본다? 이웃하고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목적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때 공유수면이 있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수면, 물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물, 이게 공유수면입니다.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호수 같은 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유하고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물을 공유수면이죠. 바로 그런 바다 같은 걸 여기 보세요. 이 그림 뭐냐면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신도시를 항구를 만든 겁니다. 이런 게 공유수면 매립을 한단다. 이런 걸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고 이런 형질 변경할 때는 허가받거라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여기 토석의 채취라는 게 있는데 잠깐 들어가자. 토지 형질 변경 중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작이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경작이 뭐죠? 농사 지으려고 하는 토지 형질 변경. 원칙적으로 허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습니다. 아니 농사 지을 때 형질 변경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우리 밭을 갖다가 농사 지을 때는 그냥 평탄하게 합니까? 고랑과 이랑을 만듭니까? 밭고랑, 밭이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랑이라는 건 움푹하게 들어간 쪽이 고랑이야. 몰록하게 온 쪽이 이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쟁기 같은 거로다 푹 파가지고 쭉 하면서 흙을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잖아. 그래서 푹 판 곳은 고랑이 되는 것이고 흙이 쌓아 올리는 곳은 이랑이 됩니다. 보통은 어디다가 농산물을 심죠? 바로 이랑에다 심습니다. 볼록하게 올라온 데 있잖아. 거기다가 심고 그러면 비들이 오면 물들이 옆으로 흘러내려서 물이 빠지게끔 해서 만약 물이 고여있으면 이 식물은 뿌리가 썩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랑으로 볼록하게 올라온 데다가 갖다 농산물을 심죠. 특히 일찍 심을 때는 이제 냉해 같은 걸 입지 않게 거기다 검은 비닐 있잖아. 비닐 할 때 이렇게 먼저 이랑에다 덮어놓고 그다음 빵꾸 뻥뻥 내가지고 거기다 새싹을 심어놓으면 그게 무럭무럭 잘 자라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랑을 올리는 건 뭐죠? 쌓아 올리는 거니까 성토한 겁니다. 팠으니까 고랑을 팠죠? 그럼 뭐한 거죠? 절토한 겁니다. 그럼 깎아내는 건 절토요, 쌓아 올리는 건 성토입니다. 절토, 성토, 절토, 성토. 농사 지으려고 그 밭대기 하나를 갖다 전부 다 갈아 엎으면서 깎았다, 쌌다, 깎았다, 쌌다 하면 절토, 성토하는 건데 그것도 허가받아라? 농번기에 바빠 뒤지겠는데 그거 밭고랑 하나 이거 읽을 때마다 허가받으라면 그건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소리야. 예, 쟁기 팽기치고 그냥 도시로 떠나라는 소리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하는 이런 행위들은 허가받는다. 안 받아도 괜찮다. 안 받아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허가받아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여기 허가받아야 된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첫째,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접 토지니까 내 논밭이 아니라 옆에 있는 논밭에다가 일정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어떤 거? 첫째, 관계. 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농업이라고 들어보셨죠? 관계농업.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 짓는 게 관계농업입니다. 즉 하늘에 비가 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저 강가에 있는 거 또는 하천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그거로 농사 짓는 거. 그럼 사시사철 물이 계속 공급될 수 있으니까 하늘 바라보지 않아도 되죠. 그런 걸 관계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끌어들이는 게 관계죠. 배수가 뭐죠? 물을 빼내는 거.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빼내거나 또는 농작업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는 함부로 해서는 된다? 안 됩니다. 비록 경작업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지만 그거 할 때는 허가받아야 합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죠? 자, 물이라는 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높은 지역에 있는 논이었었어. 그럼 물이 들어왔잖아. 밑으로는 물 못 들어가게 다 막아버리고 우리 논에만 물 들어오게 해버리면 밑에는 농사 짓지 말란 얘기죠. 함부로 그런 행위 해서는 된다? 인접 토지에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는 함부로 하지 말고 허가받아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재활용 골재. 재활용 골재가 뭐죠? 예, 우리 이런 그 건축 폐재자라고 하죠. 근데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라는 건 다시 쓰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골재라든지 또는 사업장 폐토양. 그래서 사업장에 그 오염된 흙 같은 거 있잖아. 그 폐토양입니다. 그런 것들. 또는 무기성 운이 이런 것들은요. 보통 공장 같은 데서 폐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폐수가 흘러나가는 그 하천. 그런 데가 보면
악취가 심각한 데가 있습니다. 왜요? 폐수가 썩은 물을 보내가지고 오염된 물을 보내가지고 이 밑에 있는 흙이 전부 다 그 썩어버리죠. 그래서 거기 가지고 흙을 풀면 그게 진흙인데 그 진흙에서 악취가 풍깁니다. 그런 걸 뭐란다? 무기성 오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재활용 골자나 사업장 페토이나 또는 무기성 오인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를 한단다? 이게 바로 수질 오염이나 또는 토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그런 토사 등을 사용해서 성토하는 행위. 성토가 말했죠? 흙을 쌓으려는 거. 그럼 그런 썩은 흙 같은 거 또는 농사 짓는 데 적합하지 않은 그런 흙을 가지고 쌓으려서 논두렁을 만든다, 밭두렁을 만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안 돼. 허가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건 금지사항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허가받고 하라. 허가사항입니다. 세 번째,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이때 지목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배우십니까? 우리 공시법에서 배우십니다. 지목에는 몇 가지 있죠? 28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28가지 그 지목 중에서 그 서로 변경을 수반하는 그러한 경작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은 그건 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지목 중에서 뭐를 바꾼다?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입니다. 전자는 밭전자죠. 답은 논답자입니다. 즉 밭하고 논 사이에 지목을 변경하는 거. 논을 밭으로 밭을 논으로 바꾸는 거. 이게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 이거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3번 시험 문제 났던 질문입니다. 원칙은 경작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는데 3가지 사항에 해당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다만 3가지 중에서 세 번째 거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중에서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둡니다. 자, 네, 그러면 토지, 이 토석의 채취라는 행위할 때도 뭐 받습니까? 허가받습니다. 토석 채취라는 건 흙이나 모래나 자갈이나 바위 같은 거 채취하는 거, 이거는 허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하는 건 제외, 그건 허가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일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하는 건 제외? 여기 토지 형질 변경 중에서 아까 뭐 하는 게 있었죠? 절토행위. 산자락을 깎아내면 공장을 지려고 산자락을 깎아내서 공장 터부지를 만들다 보면 당연히 산자락을 깎아내면서 뭐가 나온다? 흙, 모래, 자갈, 바위들이 나올 겁니다. 토석 채취를 수반합니다. 그때 그 토석 채취는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 거니까 허가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장을 지려고 산자락을 깎아내는 절토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때 토지 형질 변경을 하다 보니까 흙, 모래, 자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뭐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거지 토석 채취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면 그에 수반되는 토석 채취는 별도로 다시는 허가받지 않는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았죠? 깎아내면서 흙이 나오는 건 다시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토석 채취 허가는 뭐죠? 그런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그런 공장 지려고 어떤 건물 지려고 하는 산자락을 까무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골재가 필요해서 모래가 필요해서 자갈이 필요해서 시멘 그런 거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걸 채취한다면 그 형질 변경과 관계없이 그런 순수한 골재 채취 같은 목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토석 채취 허가라는 걸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5번째 토지 분할 뭐죠? 원칙적으로 이때 토지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물이 없는 대지라고 돼 있죠. 법조문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고지를 해놨습니다. 그럼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하니까 그럼 뭐야? 건축물이 없는 대지다 얘기입니다. 그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 못하냐?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법으로 간다? 나중에 건축법에서 나오실 겁니다. 건축법에 가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라라는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 나오는데 그건 건축법에서 살펴볼 거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그럼 여기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그럼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분할한다는 건 한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 이게 분할이거든요. 이때는 뭐 받고 한단다? 허가받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조건 토지 분할하고 다 허가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요 3가지만 허가 대상이다 라는 걸 조심합니다. 다른 것들은 원칙적으로 건축은 허가 대상인데 예외적으로 아닌 게 있다 이런 식인데 뭐만은 토지 분할만은요 모든 토지 분할이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분할하는 모든 토지 분할은 다 허가 대상이냐? 그게 아니고 3가지만 허가 대상이고 나머지는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만 허가받을까? 첫째, 녹관농자에서라고 됐죠. 녹관농자가 뭐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줄인 겁니다. 용도지역 중에
용도지역을 21가지 못 외우면 진도 못 나간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외우라 그랬잖아. 바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줄여서 녹관농자지역 그 안에서 용도지역 중에 녹관농자지역 안에서 뭐 한답니까?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 다시 말하면 관계법령이라는 건 그 안에 관련된 법들이 적용되는 게 있는데 그 법에서는 허가 받으래 안 받을 텐데 다른 법에서는 허가 안 받고 그냥 토지 분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대. 그래서 그냥 분할하려고 했더니 어떤 새끼가 와서 이 분할하려고 하는 사람 뒤통수를 잡고 잡아당긴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잡아당깁니다. 뒤돌아봤죠. 누구야? 하고 들어봤더니 누구랍니까? 국토법이라는 새끼가 나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법이 뭐라 한다? 야, 마, 너 지금 뭐 하려고 하냐? 라고 나한테 묻습니다. 내가 뭐라죠? 토지 분할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얘기했죠. 토지 분할한다. 그랬더니 너 그냥 분할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해야 되죠. 왜 그냥 하는데? 관계법령에서는 허가나 인가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다른 법에서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그냥 분할한대요. 그랬더니 이놈의 국토법이 뭐라 한다? 새끼야. 그건 다른 관계법령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 국토법에서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 새끼야.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허가 받아야 분할할 수 있답니다. 그냥은 안 된답니다. 이게 무슨 지역에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분할. 관계법령에서는 허가 안 받고 그냥 분할할 수 있다는 걸 우리 국토법에서는 뭐 받고 분할한다? 허가 받고 분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좀 전에 제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으로 간다 그랬죠. 근데 건축법에서는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라고 돼 있어. 일정 기준 면적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 같은 데서는 최소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은 됩니다. 요거 분할되는 이 토지 면적 있죠? 요것들이 각각 이게 무슨 지역이다? 주거지역이라면 주거지역에서는 최소한 이게 60 이상은 돼야 된다. 최소 면적이 60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각 용도지역마다 몇 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는 최소 분할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 미만으로다. 여기서는 토지 분할을 한대. 건축법에서는요. 미만 면적 분할은 금지됐어요. 안 돼요. 이렇게 됐어. 근데 그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 그랬잖아. 여기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 이걸 건축법에 나오는 기준 면적 미만. 예를 들면 주거지역인데 건축물이 없는 대지야. 그럼 이 국토법 적용되죠? 그런데 건축물이 없는 대지인데 주거지역에서 이 분할하는 게 60이 아니고 얼마로 분할한다? 50으로 분할한대. 그게 바로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한다. 50 분할한다. 이건 안 될까? 금지사항일까? 아니래. 무슨 사항이야? 허가받고 한다. 그것도 허가 대상이 된다. 허가받고 그 미만으로 분할한 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의 토지 분할. 자, 여기도 다른 법령에서는 허가 인가 안 받고 그냥 분할할 수 있대. 그런데 너비가 얼마로 분할한대? 너비 5m 이하로 분할한답니다. 이때 너비 5m 이하라는 게 무슨 말이더냐? 자, 여기 잠깐 일로 와서 칠판 보시죠. 지금 하늘에서 바로 내려다보자. 대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자. 자, 이런 대지가 있는데 이걸 분할하는데 어떻게 분할하면 가장 바람직하죠? 둘로 분할하라. 야, 가장 바람직한 건 이렇게 분할하는 게 가장 좋겠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분할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잖아. 그죠? 딱 좋잖아. 근데 이렇게 분할하는 게 아니고 요지랄로 분할한다 얘기입니다. 어떻게 분할한다? 이렇게 분할한대. 그럼 요때 요 너비가 얼마다? 이게 너비 5m 미만 이하로만 분할하겠다. 폭이 좁게 분할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비 5m 뺏기 한 5m도 한 이하로 분할하는 폭이 좁게 이렇게 분할한대. 그럼 너비가 5m 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거 쓸모없는 땅이 될 수 있죠. 폭이 5m 밖에 안 되면 여기다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무슨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5m도 안 되는 너비로 분할해놓고 건물 지으라면 이게 건물 됩니까? 어렵죠. 따라서 이렇게 폭이 좁게 분할하는 거. 이게 너비 5m 이하로의 분할이고 이렇게 분할할 때는 다른 법령에서는 허가인가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그냥 분할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토법에서는 뭐 할 것? 허가 받고 분할할 것. 그게 여기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이거는 허가 대상이다. 이 세 가지만 허가 받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물건을 쌓아놓는데도 허가받아랍니다. 아무데나? 아닙니다. 무슨 지역에서만? 여기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관자지역에서만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만 적법한 울타리가 아닌 이런 집이 있으면 여기 울타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울타리 안에다 쌓아놓는 건 자기 집 안에 있는 울타리에다 쌓아놓는 건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자기가 물고 쌓아놓는다는데 직권 직땅에다 지가 쌓아놓는데 아무나 안 하죠. 근데 적법한 울타리가 아닌 그 밖에다가 여기다 물건을 쌓아놨답니다. 적법한 울타리가 아닌 지역에 물건을 몇 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쌓을 때, 한 달 이상, 1개월 이상 쌓으려면 그때는 요거 뭐 바꿔 할 것? 허가받아랍니다. 무슨 지역에서만? 녹관자 지역입니다. 녹관 농자가 아니라 농림지역에 빠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농림지역에서는 왜 울타리 밖에다 1개월 이상 쌓아도 허가받지 않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농림지역은 주로 뭐 하는 지역? 농사 짓는 지역. 맞죠? 그럼 농사를 지면 가을철에 수확하잖아. 그 수확, 벼 같은 거 수확하면 전부 다 우리 집 그 뜰에다 다 그거 널어놓을 수 있습니까? 벼도 좀 말려서 해야 되잖아. 그죠? 요새는 뭐 트랙터 한꺼번에 가면서 쫙 하지만 옛날에는 이거 낫으로 다 전부 다 벼었잖아. 벼가지고 그 말리기 위해서 뭐 하죠? 그냥 논두렁 옆에다 쭉 다 쌓아놓습니다. 그죠? 그럼 논두렁 옆에다 쭉 1개월 이상 쌓아놨더니 우리 집에 빨간 쪽지가 날라옵니다. 뭐라고 날라왔습니까? 당신 적법한 울타리가 낸 저 논 옆에다가 1개월 이상 벼자락을 쌓아놨으니까 1개월 이상 쌓아놨으니까 당신은 이걸 위반했으니까 허가받지 않고 위반했으니까 당신은 뭘 한다? 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 허가받을 걸 안 바꾸면 그 처벌 행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 쪽지가 날라왔단다? 나 농사 지란 소리야 지치 말란 소리야 똑같은 거야. 지치 말란 거죠. 논두렁에 가서 그 벼들 전부 다 부질러가지고 다 써질러 놓고 보따리 싸고 도시로 떠나버릴 겁니다. 농사 짓지 말라는 소리지. 그게 말이 됩니까? 따라서 농림지역에서는 적법한 울타리가 아닌 밖에다가 1개월 이상 쌓아도 허가받는다. 안 받아도 괜찮다. 안 받아도 괜찮고 어디에서만? 나머지 녹관자 지역에서만 1개월 이상은 허가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녹관자 지역은 원래 보존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럼 보존하는 지역에다 이 물건이라는 게 태반이면 되냐? 오염된 아까 말한 폐자재 같은 거 있죠. 건축 폐자재 그런 거 갖다가 여기다 쌓아요. 그냥 그 시골 저쪽에다가 그럼 쌓아놓고선 그걸 치우지 않고 있으면 그 지역이 다 오염이 돼버립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는 허가받아란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새겨들으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죠? 준공검사에 관한 게 하나 더 나옵니다. 그때 준공검사에 관한 건요. 사실은 개발행위가 다 끝나고 나면 저 이제 핵심적인 저 10번에서 다시 나와. 그때 다시 볼 건데 이때 준공검사는 언제 받더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요 네 가지 건공형체 네 가지 개발행위가 끝나면 그거는 원래는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요거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는 행위죠? 이거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 두 가지는 준공검사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두 번이나 났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났던 건 요거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이 두 가지만 요 건축물 쪽 공작물 설치해서 다 끝내놓고 뭐 받았습니까?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으면 건축법에는 그 건축물 다지면 사용 승인 받거든요. 건축물 쪽 공작물 설치 끝나고 사용 승인 받았으면 따로 무슨 법에는 국토법에는 이 준공검사 받는다는 거 있죠? 그건 안 받아도 된다.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에 관해서 건축법에는 사용 승인을 받으면 건물 다 짓고놓고 공작물 다 설치해놓고 사용 승인 받으면 따로 이 법에서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토지 분할하고 물건 쌓는 건 아예 처음부터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요건데, 요거 정리 마지막. 자, 어떻게 정리하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건공형체 네 가지는 원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토지 분할, 물건 사는 건 준공검사를 안 받는다. 그런데 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에 관해서만 원래는 준공검사 받아야 되는데 건축법에는 사용 승인을 먼저 받았다. 건축법에는 사용 승인을 먼저 받으면 이 국토법에서는 준공검사 받지 아니한다라는 게 건축물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남아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 이거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서 그때 볼 거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